로또 청약 따내려 장남 위장 미혼 논란. 제가 위장 이혼은 들어봤어도 위장 미혼은 무슨 말일까? 잠시 후에 이 의혹도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이혜훈 의원의 녹취 기억하시죠? 고성을 지르는 막말이 녹취엔 담겼습니다. 인턴을 향한 폭언에 가까운 녹취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주진우 의원실에서 새로운 이혜훈 의원의 갑질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 일단 들어보고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기가 막혀서. 핸드폰으로는 검색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것도 몰랐단 말이야? 너 언론 담당하는 애 맞니? 아니 거의 지금까지 몰랐단 말이야? 너 모바일 버전이라는 거는 요약본, 축약본이야. PC 버전에. 몰라 그걸? 너 그렇게 똥오줌을 못 가려? 뭐 모르겠어? 말 좀 해라! 언론 담당 보좌진에게 이 뭐 대소변을 못 가리냐라는 모욕적인 발언까지 녹취록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자, 이 녹취 독점 공개 주진우 의원 보셨습니다.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제보자의 안전을 지켜줘야 되니까 공개할 수 있는 선에서 언제 녹취고 어떤 상황의 녹음입니까? 일단 이혜훈 의원에 대해서는 언론을 담당하는 보좌진을 꼭 한 명씩 두는데요. 네. 본인 이름이 들어가는 기사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라고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 담당 모니터링하는 보좌진은 새벽도 없이 계속 일을 해야 되고요. 예. 그러면서 계속 저렇게 갑질당하고 폭언을 당하다 보니까 계속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언론 담당 보좌진이 있었고요. 저 녹취는 그 보좌진 중에 한 분이 제보를 한 것인데 보좌진 중에 한 분이 제보하셨고. 그 저녁 10시 25분경에 저 전화를 한 겁니다. 잠시만요. 지금 이게 녹음이 된 시점이 저녁 10시 25분. 밤이네요. 밤 10시 25분. 밤 10시 25분. 저는 그게 진짜 요새 왜 저녁 시간대 되면 카톡도 보내지 말라고 막 하잖아요. 아니, 이 저녁이 아니라 오밤중이네요. 밤 10시 오밤중이죠. 25분. 오밤중. 그리고 그 질책하는 내용을 보면 본인 이름 들어가는 기사를 검색하는 데 있어서 휴대폰으로 검색하지 말고 PC로 검색하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보좌진은 사생활도 없습니까? 그럼 맨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저녁도 먹고 본인 계속 앉아 있어야 된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본인 이름이 나오는 기사 검색하면 사실상 다 걸리거든요. 네네. 근데 그 뭐 몇 개 빠지면은 뭐 무슨 큰일 난다고 저렇게 질책을 하는 부분이고 또 폭언 막말도 너무 심한 것이 똥오줌 못 가린다 이런 표현도 굉장히 모욕적이고 모독적인 표현이잖아요. 거기다가 조금만 혼나고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야 대답 안 해? 이런 식으로 고성을 지르면서 굉장히 화를 많이 내는 장면이고 그 보좌진이 제보하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기사와 관련해서는 분노 조절 장애다. 그렇게 느낄 정도로 새벽에도 전화하고 수시로 전화해가지고 고성을 지르고 폭언을 반복했기 때문에 제보자가 주진우 의원께 제보한 제보자가 자기 기사와 관련해서는 이혜훈 본인 기사와 관련해서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 장애라고 할 정도로 본인 기사에 너무 예민하고 조금만 조그만 거라도 하나 놓친 게 있으면은 사실상 엄청나게 화를 내고 폭언을 퍼붓는 거죠. 지난번 인턴에게 야 했던 것도 기사 검색 관련된 거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기사 중에 본인 이름이 다른 정치인의 인터뷰 기사에서 본인 이름이 한 줄 나오는데 그거 놓쳤다고. 그거 놓쳤다. 그것도 놓친 것도 아니에요. 찾았는데 사실상 관련이 없는 기사하고 잠깐 언급됐으니까 그것을 보고를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것을 보고 여부를 왜 본인이 판단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했던 것이어서 저는 보십시오. 이혜훈 본인 아들들 챙기거나 특혜 받아왔던 것과 대비해 되면은 제가 정말 화가 나는 것이요. 본인 아들들은 국회 인턴도 시키고 뭐 필요하면 자기소개서에 넣을 내용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다 부모 찬스 해가지고 부도 축적해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그 아들, 딸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렇게 지금 옆에서 듣기에도 끔찍할 정도로 모욕적인 언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고요. 계속 반복됐고 이게 갑질이 일상화됐다라고 보는 것이 아마 이혜훈 본인조차도 이 녹취가 언제 작성됐는지 저는 모를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다반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음. 즉시 사퇴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예. 자, 주진우 의원실에서 독점 공개한 녹취. 저희 오늘 김진애 돌직구쇼에서 이 막전은 막후의 이야기까지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녹취는 밤 10시 25분에 녹음이 된 녹취였고 주진우 의원에게 제보가 된 내용으로는 이혜훈 의원의 이름이 들어간 기사 검색과 관련된 역정이었다. 제보한 이 보좌진은 언론 담당 보좌진이었는데 이혜훈 지명자 본인의 기사와 관련돼선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 같다라는 말까지 함께하며 이 제보 녹취 파일을 제보한 것으로 저희 도직구쇼에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났을까? 특히나 이 대소변도 못 가리냐라는 발언은 충격적입니다. 기가 막혀서. 핸드폰으로는 검색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것도 몰랐단 말이야? 너 언론 담당하는 애 맞니? 아니 거의 지금까지 몰랐단 말이야? 너 모바일 버전이라는 거는 요약본, 축약본이야. PC 버전에. 몰라 그걸? 너 그렇게 똥오줌을 못 가려? 뭘 모르겠어? 말 좀 해라! 다시 들어보니까 PC에서 검색해야 더 자세히 검색되고 휴대전화에서 검색하면 축약본이라 다 검색이 안 된다. 왜 휴대전화로 검색하느냐라며 질책하는데 이 똥오줌도 못 가리냐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 언론 담당 맞냐라고 하는데 언론인은 저도 몰랐습니다. 저는 제가 알기로는 모바일과 PC는 다를 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면 기사를 쓰는 제가 제 기사를 쓰는데 모바일로 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다를 바 없습니다. 교수인 김 교수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 뭐 저도 이제 우리 주진우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면서 제보한 분이 자기가 겪어보니까 이혜훈 당시 의원님은 자기 관련 기사에 대해서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판하기가 겁나요. 또 저한테도 분노 조절 장애를 하실지. 무섭잖아요. 무섭다. 저한테도 만나서 너 왜 그랬어? 이렇게 소리 지르면 저 어떡합니까? 저보다 1년 선배인데 무섭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 담당 보좌를 하는 사람한테 대해서 유독히 저렇게 분노 조절 장애성의 폭언, 모욕, 갑질을 했기 때문에 자주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자주 받게 해서 자기가 저렇게 욕설을 퍼부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인성 파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분노 조절 장애 화를 듣는 걸 각오하서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인성이 파괴된 거예요. 정상적인 저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지난번에 우리 주진우 의원님 똑같이 공개한 것도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단어들이 튀어나오잖아요. 네네. 죽이고 싶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소리 지르는 소리의 그 강도와 분위기가 네. 오싹할 정도인데 이번에도 밤 10시 25분에 그 보좌진이 사생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PC를 안 받냐는 이유만으로 밤 10시 25분은 저렇게 똥오줌 이야기를 할 정도고 네. 그래서 또 너무 면박을 당하니까 할 말 없이 조용히 있으니까 왜 대답이 없냐고 또 화를 내잖아요. 뭘 어쩌라는 겁니까 그러면. 뭘 어쩌라는 거냐. 전 제가 볼 때 정말 끔찍합니다. 끔찍하고 저 정도면 뭐 공직후보자 또 국무위원 정도의 나란 일을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무리 정책 네. 뭐 전문성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땐 인성이 파괴된 분이기 때문에 저는 부적격으로 이미 국민들이 판단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 질책의 사유도 사유건의와 이 질책을 한 시간 밤 10시 25분 그 시간도 충격적인데 결정적인 건 아무래도 김유정 의원님 똥오줌 못 가리냐 이게 보좌진인데 국회 엘리트들이거든요. 보좌진은 그냥 헛두루마뚜루한 분들이 아니잖아요. 뭐 더 잘하시잖아요. 당직자부터 하셨으니까. 예. 똥오줌도 못 가리냐 이거 굉장한 모욕적인 언행으로 볼 수 있죠. 그 보좌관이 그 밤에 얼마나 모멸감을 느꼈을까 네네. 생각하니까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예. 더군다나 저는 이 보좌관들에 대한 호칭 야, 너 진짜 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네. 다른 의원들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렇게까지 심하게는 안 하실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뭐 편한 관계라도 예를 들어 제가 아는 많은 의원들도 뭐 예를 들어 김근식 수석보좌관이다 그러면 이름 안 불러요. 김수석, 그렇죠. 김수석 아니면 뭐 누구 보좌관님 이렇게 하죠. 너라고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요. 저는 진짜 계속 충격적인데요. 아마 본인 관련 기사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화가 많이 난다. 그러면 요즘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너무 많이 나오니까요. 요즘 얼마나 예민해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출근길에 인터뷰할 때 꾹꾹 눌러서 답변하는 모습을 느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주식 백지신탁 관련해서도 엊그제 물어보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뭐 할 수 있겠어요라는데 굉장히 이게 눌러서 얘기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요즘 아마 굉장히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출근을 하고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상식적으로 일단 그 수많은 이런 비슷한 일을 겪었을 보좌관들 참 마음 아프고요. 제가 위로해주고 싶다 이런 네. 말씀도 동시에 드립니다. 그래서 갈수록 태산인데 이 부분을 통합이라는 말로 다 덮고 지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청문회가 너무 멀리 있어요 지금 19일 날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도 계속 하루에 계속 이런 일들이 터져 나오면은 우리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민주당으로서도 상당히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양팀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녹취? 휴대전화로 검색이 안 되는 게 많다라는 게 방금 이 대소변도 못거리냐라는 한밤중 질책의 이유였어요. 제가 민주당 패널로 나와서 저분을 이제 이렇게 변호를 해야 되는데 네. 바탕 변호할 말이 떠오르지가 않네요. 그 정도입니까? 뭘 변호를 어떻게 변호를 해야 되나. 어. 뭐 저거는 사실 뭐 대소변도 못 가린다는 표현은 정말 뭐 요즘은 어린 아이들한테 해도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고 화를 내는 표현이죠. 그럼요. 그리고 저런 식의 얘기를 그것도 밤 10시가 넘어온 상태에서 했다는 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분이 이제 뭐 자기 기사에 대해서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정말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분은 상대가 누군지 가리지 않고 분노를 보이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자기보다 약한 존재인 보좌진한테는 분노를 하고 지금 뭐 앞서서 나오는 기자들이나 뭐 국민들 앞에서는 꾹꾹 눌러가면서 분노를 참고 계시잖아요. 이런 선택적 분노 조절 장애는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라 그냥 갑질이죠. 갑질이죠. 그래도 이제 변호를 하자면 저는 오히려 인사청문회 전까지 이런 문제되는 것이 더 많이 터져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저런 게 터져나오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인성에 대해서는 진짜 충분한 사과를 하고 능력에 대해서는 검증을 받는다면 임명이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렇게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한 걸 한 번 더 통렬한 반성을 하고 임명 과정을 좀 거쳤으면 좋겠다는 게 바람입니다. 이게 청문회에서 사과를 한다고 면죄부가 주어질까요? 인턴에게, 보좌진에게 엄청난 갑질을 했다. 강순우 의원은 갑질을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장관에서 낙마한 사례도 있었는데 이런 질문,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이런 다양한 갑질을 한 사람이 이재명 정부의 공직자로의 기준에 맞습니까라는 질문을 국민들이 던질 것 같은데 그럼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국민 여론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무조건 임명해야 된다는 거는 뭐 지금 정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고 민주당도 그렇게까지 그렇군요. 디펜스를 하진 않습니다. 근데 지켜봐야죠. 결국 이 청문회에서 정말 불법적인 게 나타난다면 당연히 낙마 경질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런 점이 아니고 어쨌든 본인이 이걸 넘어설 수 있는지는 뭐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한 불법적인 측면과 관련된 이야기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의혹인데요. 일단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해운 장관 지명자는 돈이 많습니다. 175억. 그런데 그 자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로또 청약 아파트에까지 당첨이 됐습니다. 운도 좋습니다. 그런데 운만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 얼마나 로또 청약인지부터 보시죠. 로또 청약으로 35억 차익 대단하죠? 2024년 8일 배우자 이름으로 반포동 A아파트 무주택 자격 청약에 당첨됩니다. 무주택이라 서러웠다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20몇 억 전세였잖아요. 그 무주택을 넣어서 경쟁력 80대 1을 뚫고 분양가 36억 7,840만 원에 반포동의 비싼 아파트를 샀는데 지금 실거래가가 70에서 80억대다라는 거니 35억 이상이 값이 오른 거죠. 대단한 자산 형성이죠. 그런데 이게 합법이고 적법 절차면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뭘까? 위장 미혼으로 로또 당첨된 건 아니냐, 청약에. 이혜원 후보자 장남이 2023년 8월에 취업 후 세종시에 거주했습니다. 2023년 12월에 용산 아파트 전세 계약, 결혼식도 올렸습니다.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는 안 했습니다. 2024년 7월 29일 바로 배우자가
그 로또 아파트에 청약을 넣으면서 장남을 미혼인 것처럼 부양가족에 포함시켜서 청약을 넣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점이 돼요. 청약 가점. 가족 인원수, 부양가족 인원수에 따라. 그리고 2024년 7월 31일 용산 전셋집으로 아들은 주소를 이전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사는 미혼의 부양가족이 돼야 하거든요. 그리고 청약에 당첨이 됩니다. 그리고 30억 원대의 시세 차익을 내고 있는 그 로또 청약 아파트에 당첨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의문이 듭니다. 장남의 포함 여부가 청약의 당락에 영향을 미쳤느냐 안 미쳤느냐가 중요하겠죠. 함께 보시죠. 당첨된 점수를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실이 분석했습니다. 청약 가점이 74점인데 무주택 기간이 32점, 청약 저축 가입 기간이 17점, 부양 가족 수 4명이 가점 25점이었어요. 당첨 최저점이었습니다. 74점. 턱걸이로 이혜훈 지명자의 남편은 로또 아파트에 당첨이 된 건데 위장 미혼 장남을 원칙대로 빼면 당첨권 탈락 점수가 69점이 된다라는 게 천하람 의원실의 분석입니다.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당첨 자격이 아닌데 장남의 신상 관련 내역을 허위로 꾸며서 당첨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누군가의 당첨 자격을 뺏었다라는 논란도 가능해집니다. 부정청약 아니냐라는 건데요. 검사 출신 나와 계시잖아요. 검사 출신이 봤을 때 이건 부정청약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부정청약이 의혹 정도가 아니라 명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부양가족 수가 많으면은 좀 더 많은 기회를 주겠다는 게 저 제도의 취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3명이나 데리고 사니까 좀 더 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현금으로 36억을 내서 그냥 당첨돼도 그것을 좀 낼 수 있는 재산적 능력을 가지면서도 애가 3명이 집이 몇 집이나 되겠습니까? 그만큼 유리한 거죠. 그만큼 유리한 것이고요. 이게 사실상 그 장남이 결혼을 했는데 이 변명 자체가 저는 명백히 허위라고 생각하는 게 직장은 세종시에서 다녔어요. 주말 부부 할 수 있죠. 네. 근데 지금 저 얘기는 뭐냐면 장남이 지금 해명 자체가 장남은 저기 서초동에 있는 이혜훈 부부와 같이 살고 네. 며느리는 용산에서 따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신혼 부부가 네. 어떤 이유로 같이 서울이고 하나는 서초동이고 한쪽은 용산이라서 멀지도 않은데 주소 허위 이전 아니냐라고 하니까 그런 네. 해명이 나온 거예요. 네, 그 해명 자체가 명백히 허위 해명이고요. 네. 저 날짜도 한번 보십시오. 이틀 간격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서초동에 전입 신고를 한 다음에 딱 청약하고 나서 바로 이제 배우자가 있는 용산 집으로 옮겨버린 거죠. 이게 전형적인 어떤 허위 서류를 냈을 때의 수법이고요. 저게 지금 실질적으로 2가지 법적인 문제가 내재돼 있습니다. 주택법상 네. 그 건설교통부 장관은 저런 경우가 적발되면 예. 저 청약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요? 네. 취소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네 맘대로 해라 이게 아니라 그 아닙니다. 의무 취소한다.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당장 지금 일단 우리 제작진이 지금 또 주택법 65조를 미리 찾아놨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무조건 취소해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이라도 착수를 해야 되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공급을 받을 경우 이를 공급 질서 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계약을 취소한다. 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이 맞습니까? 법조항이? 네, 맞습니다. 그리고 취소권자가 건설교통부 장관인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제대로 기능을 하려고 그러면 국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기능을 해야 되는데 저 부분은 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의무라서 즉시 의무를 이행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처벌 규정도 있어요. 저 주택법에도 처벌 규정이 있고 일반적으로 사기죄도 성립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허위나 기망의 방법으로 원래 같으면은 절대 분양받을 수 없는 것을 분양받았잖아요. 네. 그로 인해서 저게 지금 시세가 80억 가까이 간다라고 하니까 사실상 3, 40억 이상의 어떤 불로소득을 얻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또 당첨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엄연히 피해자가 있습니다. 저기에 같이 신청했던 사람들 중에 여기에 탈락됐으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당첨이 됐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야 될 혜택을 뺏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사기죄로도 형사처벌 가능하고 부당이득의 규모가 수십억인 경우에
사실상 신병도 구속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저는 이제는 낙마의 문제가 아니라 저 이슈는 형사처벌이고 감옥 갈 문제로 넘어갔다. 그렇게 봅니다. 이혜훈 후보자 측에서는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혼인신고도 안 돼 있었고 평일 주말 나눠서 용산집에 조금은 살았으니 허위 주소 이전도 아니지 않느냐? 근데 그게 오히려 계획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보통 혼인신고를 보통은 바로 하지 않습니까? 혼인신고나 전입신고를 왜 굳이 안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 댁에 가서 좀 있는다고 하더라도 장소적인 거리가 멀다든지 하면 모르겠는데 주로 거주하는 지역을 자기 거주지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장 전입의 요건도 갖추고 있고 실질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도 오히려 그 결혼식은 올렸는데 혼인신고하지 않았다는 부분 자체가 이 청약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이 저는 명백히 드러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의혹과 관련해서 이혜훈 지명자 본인은 뭐라고 해명하고 있을까요? 조금 전 지명자가 출근하면서 한 답변을 저희가 또 챙겼습니다. 들어보시죠. 반포 아파트 관련해서 장남 위장 미혼 논란되고 있는데 혹시 입장 말씀 부탁드릴까요? 불법 부당한 일은 없었고요. 그리고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면 충분히 납득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증여세를 피하려고 가족들끼리 차용증 쓰셨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법은 없었다. 그러니까 혼인신고도 안 돼 있었고 주말엔 실제 용산 전셋집에 와서 살았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만 검사 출신 주진우 의원은 기망할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미루고 부양가족인 것처럼 했다면 처벌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스튜디오에서 또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김근식 교수님, 이 청약에 당첨되려면 저렇게 좋은 집 청약에 당첨되려면 뭐 3대가 덕을 쌓아도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사실 전문층 사이에 있어요. 그럼요. 아무리 무주택으로 살아도 경쟁이 워낙 치열하니까 저 조건을 다 갖출 수도 없고 청약에 당첨이 된다 하더라도 40억 가까운 돈을 무슨 수로 내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이혜훈 후보자의 저 재산 형성 과정, 특히 이번에 자기 아들까지 결혼 신고를 미룬 채로 청약 가점을 받아가지고 로또 당첨이 되는 걸 보면 저 개인적으로 좀 반성을 합니다. 정말 저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뭐 했냐? 나는 뭐 하고 있나? 나는 뭐 하고 있나? 물론 뭐 당첨이 돼도 우리는 뭐 2개월 만에 36억을 낼 만한 능력이 없죠. 예. 그러니까 정말 딴 나라에 살고 있는 새로운 그 열심히 사는 그 족속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기죄나 주택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정서법으로 보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점이 두 가지 있다고 봐요.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게 저렇게 엄청난 재산을 가지신 분이 20몇 년 동안 무주택자였다는 거 아닙니까? 무주택자. 우리 같은 보통 서민들은 어떻게든 돈을 좀 모아서 재산이 형성되면 어떻게든 집을 살려고 하죠. 사서 또 옮기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청약 가점에 최고의 만점을 받을 수 있는 무주택 기간을 갖춰놓은 거예요. 이 만점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무주택 기간이 길어야 되니까. 무주택 기간 항목에서는 네. 점수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피디님? 만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100억 이상의 돈을 가지신 30점. 분이 그걸 다 받은 거예요. 청약저축 가입 기간은 대부분 만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젊어서부터 청약저축 가입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저건 만점 대부분 받아요. 근데 무주택 기간을 최대한대로 받은 거고 그것도 다 한다 하더라도 부양가족 수에서 3명 자녀를 데리고 있기 때문에 저거는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의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왜냐하면 결혼해서 나가는 걸 어떻게 자기가 말리겠어요. 그럼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듣기로도 이 강남이나 이런 데서 정말 비싼 집 로또 청약을 하려면 또 하나가 그 점수에 가산점을 받는 게 부모님을 모시고 있으면 그것도 가점이 있어요. 부모님을 모시고 있으면. 그래서 그렇게 하는 분들 제가 이야기도 들어서 제가 지나가는 소리로 참 열심히들 사신다 내가 이야기 들었는데 저분이 저렇게 할 줄 보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결국은 저것도 부양가족 숫자를 최대한 맞춰서 결국 당첨이 됐는데 재밌는 게 아까 주진우 의원이 이게 형사법적으로 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턱걸이 당첨이 됐잖아요. 턱걸이 당첨. 그러면 만약에 그 장남의 결혼 사실 숨긴 게 아니었다고 한다면 떨어지는 거였어요. 그렇죠. 5점이 깎이기 때문에. 결혼해서 이제 세대가 나가서 그렇죠, 독립을 그렇죠. 하게 되면 부양가족이 아니니까. 2명만 갖고 있으니까 5점이 깎이면 떨어지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남의 결혼 사실 숨기는 불법적 의도 때문에 5점을 받아서 턱걸이 당첨돼서 몇 달 만에 30억 챙긴 거 아닙니까? 네. 이거 국민들이 납득이 될까요? 저는 이건
당장 형사법적으로 수사 들어가야 되고요. 주택법상 말씀 나왔지만 저렇게 해서 허위 당첨된 사람들 많이 잘립니다. 그래서 주위에서도 보결을 뽑아요, 보결. 저 당첨할 때 그 숫자만 한 게 아닙니다. 예비 후보들 다 해놔요. 그래서 조사를 해봐서 허위로 당첨된 사람은 잘리고 그 보결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 보결로 지금 순번 받으신 분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의혹 계속 이어가는데 과거 발언과 본인의 행동이 일치하지 않다는 언행 브리치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현금 부자들이 분양만 받으면 집값이 뛰어서 대박 로또를 가져간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반사 들어보시죠. 반포의 A단지 발표되고 나자마자 1억 8천이 올랐습니다. 현금 부자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분양만 받으면 집값이 뛰어서 시세 차익으로 5, 6억씩 대박 로또를 가져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현금 부자만 로또를 받게 돼서 부당하다라며 듣기 좋은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무주택자이다. 저는 지금 실직자라 공직자도 아니고 오해를 받지 않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좀 근본적인 대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이혜훈 의원님께서 무주택이십니까? 15년 넘게 무주택이거든요. 그렇습니까? 지금 온갖 대출을 다 막아놨습니다. 그러면 돈을 못 빌리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현금 부자예요. 대한민국 상위 0.01%에 해당하는 돈 있는 현금 부자들만, 그것도 아주 큰 돈을 갖고 있는 분들만 이 로또를 받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부당하죠. 사람을 잡는 거죠. 사람 잡는 현금 부자들만 대박의 청약에 당첨돼서 로또를 받는 건 부당하다. 자기소개. 5년 뒤 본인 이야기, 그리고 본인 얘기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당한 일을 본인이 했다고 미리 선제적으로 실토하고 있는 장면인가요? 본회의장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은 어떤 마음일까? 그냥 불법이 아니다라고만 하면 소위 장땡인가? 장땡이야. 네, 전 정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어떻게 이러고도 그냥 괜찮은가? 전 제가 낯뜨겁거든요 지금. 아니 말씀 되게 옳으신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형평성의 문제잖아요. 그 서민들도 자신의 소득에 맞게 대출을 받아서 좋은 집을 사고 그곳에서 어린 아이들을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줘야 되는데 서민들이 집 살 수 있는 기회는 부동산 규제, 대출 규제 등으로 탁탁 막아놓고 현금 많은 부자들은 저런 로또 청약 척척 당첨돼서 더 부를 일궈 갈 수 있게 해서 계층 간의 사다리가 끊기게 만드는 것은 부당하다. 이거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럼요. 구구절절이 맞는 이야기고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리고 서민들의 이 마음을 굉장히 이해해주는 어떤 좋은 정치인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 말과 전혀 다른 방향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분노하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당첨되는 순간에 36억 이상을 현금으로 턱 갖다 냅니까? 그런 거 보니까 그 아들도 아니 신혼 초에 평일에는 직장 근무지에서 주말에는 엄마 아버지와 함께 이거를 지금 믿으라는 건가요? 실거주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게 아니었겠죠. 용산에 가서 그 신혼부부 그 전셋집에서 살았겠죠. 그러니 이름만 올려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설명이 너무 공색하죠. 그래서 이 이재명 정부의 이 부동산 정책과도 배치되는 모습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정말 본인의 주장대로 후보자의 주장대로 뭐 불법적인 게 없었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진짜 청문회에서 해명하려고 그러는지 자무 궁금하기도 한데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배치된다. 네, 그래서 이 모습을 어떻게 헤쳐나가려고 하는지 어떤 말로 국민을 설득시키려고 하는지 저는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답이 없거든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배치된다는 논란으로 차관직에서 내려온 현 정부의 차관도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취재한 의혹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주진우 의원실의 독점 공개 녹취록을 저희 도직구쇼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렸고요. 청약과 관련된 내용 전해드렸고요. 세 번째로는 이혜훈 의원이 자산이 많은데 자동차를 이용한 차 태클을 했다는 의혹을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자, 백승현 기자가 취재한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릴 텐데 국회의원을 하면 정치자금으로 차를 사거나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에게 좋은 차를 사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 때는 싸게, 자기 차를 팔 때는 비싸게 팔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차테크의 본질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04년 초선 의원 시절 4천만 원대 2004년식 고급차를 재산으로 신고합니다. 2년 뒤인 2006년 자신의 차량을 정치 후원금으로 구입해 의정용 차량으로 바꿉니다. 차량값은 4,400만 원. 2년이 지났는데 신차 금액보다 400만 원 더 비싸게 쳐준 겁니다. 판 사람도 산 사람도 이 후보자라 400만 원 이득을 본 셈입니다. 의정용 차량을 개인용으로 살 땐 정반대가 됐습니다. 지난 2009년 정치 후원금으로 산 7천만 원대 고급차를 2012년 총선에서 떨어지자 개인 차량으로 셀프 매입합니다. 매입 가격은 3,500만 원. 같은 해 재산 신고가액 4,500만 원보다 1,000만 원 적은 금액입니다. 역시 의원 시절이던 2018년 신형 K9을 정치자금으로 6,800만 원 정도에 샀다가 1년 9개월 만에 그 절반인 3,900만 원의 개인 돈으로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무려 175억 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후보자가 공금인 정치 후원금을 이용해서 차테크 꼼수를 부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후보자 측은 선관위 지침에 따라 모든 규정을 지켜 사고 팔았다며 청문회장에서 충분히 설명 가능한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양태정 변호사님, 그 중고차 거래 해보셨어요 혹시? 예, 그렇죠. 중고차 예전에 샀었고 지금도 중고차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차의 시세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한번 볼게요. 의원 시절에 정치자금으로 2018년에 신형 K9 자동차를 샀는데 비싸요. 좋은 차예요. 6,800만 원에 샀습니다. PD님은 그 K9부터 하나 주실 수 있으세요? 많아서 차가 K9 뭐죠? K9. 저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질문 드리는 거예요. 2018년에 K9은 기아에서 당시 갖고 있는 이 고급 세단 중에서 기함이었어요. 그러니까 플래그십 모델.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기아의 모델에서. K9 에쿠스급이죠. 6,800만 원의 정치자금으로 샀습니다. 저는 정치자금으로 의원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년 9개월, 2년도 안 돼서 낙선을 하고 이제 개인용 차로 본인이 차던 걸 개인 돈으로 본인이 본인한테 판 건데 3,900에 팔고 3,900에 샀어요. 이게 중고차 시세 논리에서는 성립할 수 없는 시세입니까? 아니면 저 정도는 저 K9이 감가가 저렇게 셉니까? 이제 보통 이제 세단이 SUV보다는 감가가 좀 더 많이 되는 편이긴 합니다. 세단이 감가가 많다. 많이 되는 편입니다. 세단이 감가가 세. 중고차 거래를 했었고 이제 관심이 많아서 아는데 세단이 감가가 세. 많이 되긴 합니다. 근데 네. 그래도 뭐 2년도 안 되는 기간에 거의 한 60% 정도의 가격으로 매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거는 거의 반파돼도 저 정도로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뭐 차를 험하게 쓸 수도 있죠. 예. 차를 너무 험하게 써가지고 뭐 아니면 뭐 사고가 있어갖고 사고 차의 경우에는 아니 아무리 사고가 나도 그렇죠. 6,800만 원, 3,900만 원에 그 이제 차 상태를 좀 보긴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아마 이제 뭐 선관위 규정에 따라서 저거를 자기가 임의로 가격을 산정할 수는 없을 거고 아마 뭐 당시 뭐 여러 이렇게 대형 중고차 이제 시세 사이트에 나와 있는 시세라든가 아니면 보통 두세 군데에서 이제 중고차 이 매입가 이제 견적서 같은 걸 받아가지고 대략 그 가격으로 아마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그런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좀 염가에,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제 후려쳐서 본인이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없진 않죠. 물론 그게 법 위반이거나 규정 위반은 아닐 겁니다. 그렇군요. 다 지켰다고 하지만 저런 식의 태도가 결코 바람직하진 않는 겁니다. 사실 뭐 아무래도 그 의원이 직접 뭐 탔던 차인데 뭐 험하게 몰아서 얼마나 험하게 몰았겠습니까? 뭐 그 차 뭐 저는 좀 난폭 운전을 합니다만, 근데 이제 아마 저런 가격에 저렇게 나왔으면은 저부터도 저 차를 사고 싶네요. 저렇게 싸게 나왔으면. 저렇게 싸게 나왔으면. 에쿠스 한번 볼까? 에쿠스? PD님은 아까 그 화면 다시 한번 띄워줍니다. 바로 위에 있었어요. 에쿠스입니다. 이번에 에쿠스. 에쿠스 좋잖아요. 아, 요거는 딴 차예요, 딴 차. 요 다음 장이 요거 체어맨이고 요게 에쿠스입니다. 차가 많아서 우리 PD님들이 헷갈려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차가 많아서 그래요. 2009년에 에쿠스를 삽니다. 정치자금으로 7천만 원대 샀어요. 에쿠스는 당시에 제네시스라는 모델이 나오기 전 시대라 현대차 세단 중에선 최고 좋은 게 에쿠스였어요. 그게 7천만 원대 정치자금으로 샀습니다. 근데
2년 뒤 2012년이에요. 총선에 떨어지자 개인용 차량으로 자기가 자기한테 팔았는데 3,500만 원이에요. 반값, 딱 반값. 자, 중고차를 잘하는 양태형 변호사님. 자, 요거는 시세가 맞습니까? 굉장히 후려치긴 하셨네요. 예. 굉장히 후려쳐서 매입한 건 맞죠. 근데 저것도 아마 이제 어쨌든 선관위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라서 아마 이제 뭐 근거 자료 같은 건 제출하긴 하셨겠지만 사실 누가 봐도 이제 아마 저 차를 그대로 일반 중고차 시장에 아마 내다 팔았으면은 아마 저거를 1,000만 원 더 벌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도 이제 그 정도 싸게 샀다는 거는 뭐 규정 위반은 아니겠지만 나도 사고 싶다, 저 가격에. 아 저도 사고 싶죠. 예. 전 사서 바로 팔면은 몇백은 차익을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자, 지금 보신 두 차는 의정용으로 산 차를 개인 돈으로 싸게 샀다라는 의혹입니다. 이번엔 정반대의 과정을 한번 보시죠. 피디님이 아까부터 계속 띄고 싶어 했던 그 차입니다. 체어맨. 2004년 본인이 갖고 있던 체어맨 차량이에요. 2004년 초선 의원 시절에 본인이 4천만 원대 갖고 있었던 체어맨을 2년 뒤 의정용 차량으로 구매합니다. 정치 후원금으로 구매하는 거예요. 본인한테 파는 겁니다, 이번엔. 그런데 2년이 지났는데도 400만 원을 더 올려서 팔았습니다. 4,400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럼 400만 원을 더 비싸게 받은 거죠. 자, 중고차 전문인 양태형 변호사님. 네, 잘 압니다. 이 비싸게 파는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2년이 지났는데. 보통 뭐 비싸게 팔았을 시간이 지난 중고차를 비싸게 파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튜닝을 한 겁니다. 안에 막 설비나 뭐 오디오나 이런 걸 튜닝했을 말이라고 해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그렇죠. 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말이라고 해요. 의정용 차에 무슨 튜닝. 말이 안 되는 걸 했다는 거는 사실상 저거는 저게 편법을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거는 사실 불법 요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보통 감가상각이 많이 됐다고 해서 영가에 산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시간이 지난 중고차를 더 비싸게 샀다는 거는 사실 아주 특수한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뭐 SUV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이제 중고차 가격이 올랐는데 그게 이제 러시아 수출이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오른 경우 있었지만 일반 세단은 저런 경우에 있어서 비싸게 팔았다는 거는 전 저거는 약간 규정 위반, 불법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우리 양태현 변호사님도 변호가 안 된다. 양 변호사님 그만해요. 힘듭니다. 아니 보세요. 그 의정활동 비용, 그러니까 후원금으로 산 차량은 2년 뒤에 본인이 반타작해서 산 거 아닙니까? 두 번 다 7천만 원, 6,800만 원 다 2년 정도, 1년 반 정도 후에 반타작했는데 본인이 4천만 원에 원래 사서 가지고 있던 차는 2년 뒤에 4,400이 돼요? 이거 뭐 기적의 무슨 셈법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전문가 아닙니까? 이러면 아니 이런 방법이 있었어요? 의원 시절 뭐 하셨어요? 저는 헛살았어요. 저는 4년 내내 같은 차를 찾는데 중고로 한 3천만 원 정도 차량을 구입을 해서 그냥 후원금 말고요. 제 돈으로 구입을 해서 4년간 탔거든요. 근데 이런 방법이 있었어요. 이건 전문가 수준인 것 같아서 정말 놀랍다. 놀랍다. 좀 다방면으로 진짜 놀라운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혼의 해명. 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다. 청문회에 소명할 게 많아집니다. 자산이 이렇게 많은데 설마 이 차 몇백, 몇천 시세 차익을 의도했을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장에서 좀 더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주진우 의원님 지금 의정용 차 카니발이에요? 아니면 네, 카니발. 카니발이요? 네네네. 저한테 3,500원 파시죠. 저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저런 재테크 수준을 저도 간접 경험이 많은데 와 저런 것까지는 처음 봅니다. 근데 저 내용을 보다 보니까 양태재 변호사 하도 재밌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저도 갑자기 제보 받은 게 생각이 나는데요. 어떤 거요? 직접 이제 제가 직접 겪은 사람 제보를 아직 확보 못해서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다 공통되게 보좌진 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렇게 화가 나면은 차를 발로 많이 찼다라는 증언도 있었어요. 그게 실제 제보가 왔습니까? 네, 실제 제가 제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운전하셨던 분한테 직접 듣는 게 좀 적정하다고 봤는데 저는 여러 사람의 증언이기 때문에 의혹 제기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막 자기 화가 나면은 그 발로 이제 앞에 좌석을 막 찬다는 거거든요. 거기서 감가상각이 많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차를 얼마나 찼으면은 도대체 2년 만에 반값이 되느냐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 정말 부지런히 사는 걸 또 배워야 되는데 생각나는 게 있어요. 지금도 남산 통행료 받잖아요. 남산 통행료 2,000원씩 받는데 제가 프라이드 몰고 다닐 때는
그게 8시인가 9시면 면제가 되지 않습니까? 저녁에. 기아 프라이드. 그렇죠. 우리는 그럼 급하면은 2,000원 내고 한 5분밖에 안 남아서도 2,000원 내고 가요. 근데 거기에 5분을 기다리는 차들이 외제 차량이 많습니다. 외제 차량은 그 5분을 기다리면 2,000원을 안 내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벌어야 돼요. 정말. 갑자기요? 아니 갑자기 이렇게 또 재테크에 대한 소신을 밝히시면 지금 이혜원 어떡합니까? 의원님 얼마나 알뜰하게 그 몇 천이라도 챙기려고 노력합니까? 우리 2,000원 그냥 내고 급하니까 지나갑니다. 그러나 벤츠 모시는 분들 안 내고 기다리시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반성해야 될 점이 많은 것 같은데 정말 국민 여러분들 오늘 이 돌직구쇼 보시면서 이혜원 의원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 분노 게이지가 너무 올라갈 것 같아요. 우리는 웃긴 했습니다만 양태정 변호사가 방어하시려고 정말 재밌게도 하셨지만 정말 감당이 안 되는 분입니다. 정말. 이 국민들 보시기에 과연 이 웃음이 나올지 아니면 한숨이 나올지 잘 모르는 대목입니다. 이혜원 후보자의 좀 더 진전된 해명이 있으면 저희가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좀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도 좀 있습니다.